안녕하세요. 저는 커넥션 팀장을 맡은 김혜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사람을 기반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큐레이션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생태계를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 플랫폼 멜팅댓의 한 모델을 이제 발표하게 될 팀입니다. 저희가 정의한 커넥션은 모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진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저희가 정의한 커넥션입니다. 그 커넥션은 끈끈한 연대를 지향하고 있는 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재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타이를 위한 커넥션은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콘텐츠가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연결이 있었고요. 나를 발견하고 사유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두 번째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발전한 나와 그리고 발전한 타인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의 커넥션까지 있었는데 이런 커넥션의 세 가지 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8가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업 모델을 구성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 영역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영역이 온라인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사실 사람들은 좀 많아진 온라인의 인맥 관리 때문에 굉장히 필요함을 느끼고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결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저런 끈끈한 관계 형성에 대한 그런 욕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메인 타겟은 나의 삶을 추구하면서도 사람들과 끈끈하게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또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도 저희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콘텐츠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나와 콘텐츠가 연결되는 부분을 브랜드 플랫폼으로서 풀어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와 연결되고 그리고 타인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영역 자체를 커뮤니티라고 지향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끈끈하게 타인과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 영역 자체를 스테이라는 공간을 풀어내게 되면서 퍼블릭한 영역에서부터 멤버십이라는 것까지 저희는 끈끈한 타인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퍼블릭한 영역의 콘텐츠부터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플랫폼과 라운지 그 두 가지 형태의 공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는 시즌별로 콘텐츠 테마를 기획을 해서 그 테마에 맞는 슈림 형태의 브랜드 플랫폼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라운지의 영역은 시즌별로 콘텐츠 테마를 기획을 한 그 브랜드들 중에서 F&B 브랜드들 있죠. 그 라이프 스타일의 플랫폼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다이닝하고 그리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영역으로서 수식 공간으로 라운지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멤버십의 영역을 보시면 사람들이 조금 더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있는 소셜 살롱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터가 중심으로 커뮤니티 상품을 이루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가 기획이 되면 그 테마가 공간에 적용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 영역 같은 경우는 진짜 끈끈하게 타협될 수 있는 코리빙 스페이스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어디다가 이제 놓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대학로 거리들을 이제 알아보다가 해화동을 이제 알게 됐어요. 저희는 20, 30대 타겟층을 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해화동 자체가 사실 연극이라는 콘텐츠 말고 다른 콘텐츠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브랜드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을 하고 고려를 해야 돼서 그 공간을 선택한 이유도 있었고 상권이 죽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플랫폼과 라운지의 영역을 1층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2층에는 사람들이 좀 더 민글링 될 수 있는 소셜 라운지 그리고 3층이나 4층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끈끈하게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스테이 영역으로 세 가지 영역을 분리를 하고 연결을 시키게 됐습니다. 브랜드 플랫폼에는 뮤직이랑 패션 그리고 리빙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곳과 그리고 라인드의 영역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운지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F&B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이나 먹거리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이닝 영역을 라운지의 영역으로 묘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브랜드 플랫폼에 들어와서 라운지까지 지나가는 영역까지 사람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는 공간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멤버십을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 살롱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그 밍글링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멤버십 첫 번째로 이용하게 되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두 번째로 커뮤니티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소셜 살롱 공간에 입성을 해서 다양한 오퍼레이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3달 동안 시즌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오퍼레이터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소셜링을 4번 이상 사용한 사용자들에게는 그 스테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오퍼레이터의 지원 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오퍼레이터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스테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영역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 저희는 브랜드와 오퍼레이터 그리고 커스터머 이렇게 3가지의 관계성을 맺게 되는데 오퍼레이터들로부터는
커뮤니티 콘텐츠와 이제 스테이 영역에서 그 공간에 머무는 페이를 받게 되고 오퍼레이터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상품의 수익의 40%를 저희는 오퍼레이터들에게 주게 됩니다. 스테이 기회도 이제 주게 되고 오퍼레이터들끼리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는 브랜드에게 공간 임대료를 받고 홍보의 기회를 줄 수가 있으며 그리고 커스터머들에게는 페이를 받고 시즌 테마의 브랜드 콘텐츠를 공유를 하고 소셜 커뮤니티나 공간을 이제 공유를 함으로써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기획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콘텐츠는 데이터로 스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러스팅 라이프라든지 더거빌치 라이프, 바다와 함께하는 라이프 등등에 대해서 이제 시즌 테마를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 그 런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테마와 가장 잘 어울리는 지역을 스테이 공간으로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와 오퍼레이터들 그리고 커스터머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커뮤니티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존중을 하면서 끈끈한 연대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라이프 스타일의 경험이나 연대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오퍼레이터로서 성장을 독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커뮤니티 생태계를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 플랫폼 멜팅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휴머니티 경험 요소를 스터디한 LCL 2팀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김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한 2달 동안 사람 중심의 공간, 또 사람을 위한 공간들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도출해낸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공간들은 이 공간을 만든 이해관계자들의 진정성이 있었고 그 진정성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출한 휴머니티 정의는 이해관계자들의 진정성이 실용적으로 구현되어 사용자가 편안함과 만족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 네, 이것이 저희가 도출한 휴머니티의 정의고요. 이 정의로부터 저희는 휴머니티 공간을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도출을 했습니다. 먼저 밸류체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해관계자들의 진정성을 평가하고 고려하는 관점에서 어떤 주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는 요소고요. 두 번째 스페이스는 그런 기획의도가 어떻게 공간과 콘텐츠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또 그것이 전달이 돼서 사용자가 편안함과 만족을 느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그 지속 가능성을 가늠을 하면서 사용자의 만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를 보는 타임의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도출해낸 이 휴머니티의 정의와 이렇게 그 밸류체인, 스페이스, 타임으로 보는 이 관점을 통해서 HCO, 즉 하드 에셋과 콘텐츠, 오퍼레이션의 세 가지 축을 종합해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의에 입각해서 저희는 어떤 공간들이 휴머니티 공간일지 좀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진정성이 가장 잘 느껴지는 공간이 어딜까? 또 만족과 편안함을 가장 잘 느끼는 공간이 어딜까? 다름 아닌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주거 공간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서 어떤 공간이 가장 휴머니티 요소를 필요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1인 가구, 즉 자취촌이 가장 휴머니티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신림동을 사이트로 선정을 했는데요. 신림동의 1인 주거 밀집률이 높은 지역들에 반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입지입니다. 또 주거 공간과 골목이 협소하다거나 범죄율이 높다거나 또 편하고 만족스러운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자취생활 솔루션 플랫폼의 일환으로 라이트하우스라는 브랜드를 제안드립니다. 낙후된 도시 공간을 밝히는 일상의 공간이 되자라는 그런 모티브에서 기획이 된 브랜드명입니다. 그럼 이 라이트하우스가 어떻게 자취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림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주거 공간과 골목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이나 요리와 같은 그런 활동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편하게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으로 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밖에서 누리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콘텐츠가 부족하고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면 편하게 쉬고 교류할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되게 단순한 발상이긴 한데 이것이 가장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안은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자취촌에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밖에서 누리도록 하고 편하게 쉬고 교류할 휴게 공간을 제공한다는 이 추상적인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대가 싼 지역의 건물을 임차해서 자취생들을 위한 콘텐츠들을 구성을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탁 팝업 스토어, 두 번째는 엄마이버, 세 번째는 디건입니다. 기존의 코인 세탁소를 보시면 자취방에 요즘에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세탁을 해놓으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공간이 없거나 좀 그 시간 동안 애매하다라는 그런 페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탁 팝업 스토어를 제안합니다. 세탁을 기다리는 동안에 음료도 마시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개방된 라운지에서 이런 것들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세탁을 한 고객에게는 카페와 펍의 메뉴를 할인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 와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공간의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F&B로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생활 소비라는 측면에서 또 높은 고객 충성도와 재방문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공간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주민들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만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공간이 로컬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네, 두 번째 공간은 엄마의 부엌이라는 공간인데요. 여러분들 자취하실 때 가장 힘들고 귀찮은 그런 문제가 단연 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식재료 관리가 혼자 살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요리를 만들어 먹기가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취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엄마의 부엌을 기획을 했는데요. 고객이 식재료를 가지고 방문을 하면 이 전문 요리사가 고객이 가지고 온 식재료를 활용해서 소통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맞춤 요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취생들이 가진 요리에 대한 번거로움이 해결될 것이고 또 식자재가 낭비되는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나에게 맞춤 음식을 내가 들고 온 식자재로 먹는다는 그런 새로운 음식 소비 경험이 제공됨으로써 재미 요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간은 이제 디건이라는 공간입니다. 디지털과 건의 합성어인데요. 디지털 기기로부터 잠시 떨어지고 휴식과 독서, 조교 그런 공간들이 배합이 되면서 오감을 활용한 몰입형 휴식 공간을 기획해봤습니다. 디지털에서 벗어난 일상 경험과 오감을 활용한 몰입형 휴식 공간을 제안해서 이제는 집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휴식을 밖에서 하는 집 밖의 휴식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라이트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운영형 임대 사업을 베이스로 기존 상권에 없던 차별화된 콘텐츠 제시를 통해서 지역 거점형의 비즈니스 모델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데요. 세탁 팝업 스토어, 엄마의 부엌, 디건 이 세 가지 공간들은 그 독립적으로 보아도 자취생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시너지 효과가 저희는 크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지역 거점 종합 라이프 스타일 공간으로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양질의 소비 경험과 이 일상의 소비가 합쳐진다면 이 고부가의 경험 가치가 제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재방문율이 증가하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 이 건물의 부가가치도 오르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지역 전체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이 비즈니스 모델이 네오밸류가 앞으로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희 팀 휴머니티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조이먼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무팀 팀장 지성일이고요. 저희는 처음에 당신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5가지 유형을 뽑아냈고 이제 공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공간이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가장 공통적이었던 게 대학이었어요. 캠퍼스 라이프 생활. 근데 이제 그 캠퍼스 생활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희망적이진 않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대학이 이제 80년대, 90년대 무분별하게 이제 좀 양적으로 팽창을 했고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는 정원조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등록금을 얻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수익을 충당하지 못해서 파산을 하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로컬리티 관점, 그리고 소셜 관점, 그리고 ES적 관점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로컬리티 관점에서는 폐교가 되면서 상권도 같이 죽거나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침체되고 자원 순환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셜 관점에서는 관리 부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범죄율 발생률 증가로 좀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ES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자원 낭비일 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지역의 고용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대부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슬럼화가 자원의 낭비가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폐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폐교 재산이 2조 4천억이라는 큰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활용되는 게 30%고요. 그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폐 캠퍼스를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2010년부터 이제 민간의 폐교 매입이 가능해지고 2021년부터 폐교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서 민간이 여기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교 증가 가운데서 민간 협력 방식 혹은 민간 개입으로 어떻게 그런 캠퍼스의 즐거움을 더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네오 캠퍼스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대학교의 본질이란 저희가 생각하기에 나를 알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내린 즐거움의 정의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알고 실현하는 것, 인조이마트는 마이웨이다. 이런 맥락적인 부분들이 동일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네오 캠퍼스란 마이웨이로서 개인의 다양한 즐거움을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재정의했습니다. 즐거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서 그리고 이론과 현상을 관통하는 즐거움의 본질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발견적 즐거움과 그리고 관계적 즐거움의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게 캠퍼스와 어떻게 맞물리는가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발견적 즐거움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는 그런 캠퍼스에 속해 있고 이제 관계적 즐거움, 학교는 작은 사회이고 그 사회 속에서 시민들이 만나고 시민들은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또 얻는다라는 내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콘텐츠를 2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명칭은 낮과 밤이 다른 서점이라고 이제 핵심 가치는 낮에는 장르별로 좀 큐레이션된 다양한 지식들을 얻고 또 구매하고 그리고 밤에는 자유롭게 서재에서 그 독서에 몰입을 하는 그런 나만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서점이라는 좀 독특하고 마이웨이적인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큐레이팅한 컬렉션이 있고 로컬 큐레이터, 컨시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핵심 자원으로 발생할 것 같고요. 이제 낮에는 큐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더 극대화하고 콘텐츠에 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기능을 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독서에 몰입을 더 할 수 있게끔 조용한 음악에다가 그리고 조명을 활용해서 좀 색다른 그런 서점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북 컬렉션과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독립서점 기획자 운영자들은 큐레이션과 큐레이션료를 지불하고 출판사에서는 저희가 책을 얻고 그 구매료를 지급하는 그리고 이제 낮에 고객은 독서 경험과 책 판매, 밤에 고객에서는 몰입형 독서와 경험 제공 그리고 책 판매를 다 같이 가져가는 그리고 멤버십 이용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도식을 저희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네오클럽이라는 이제 콘텐츠예요. 관계적인 즐거움에서 좀 취향 관심사 그리고 자기 개발을 주제로 좀 공간에서 연결될 수 있는 공간 플랫폼도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취향 모임이나 살롱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잘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자 했고 개인 크리에이터, 연습실 혹은 뭔가 창작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작업실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성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낮에는 뭔가 작업실 스튜디오로 이용한다면 밤에는 이제 살롱 파티 공간으로 커뮤니티에 좀 더 초점 맞춰진 그런 공간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오클럽은 이제 오프라인 살롱 공간과 이제 스튜디오나 작업실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이제 각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입지적으로 여기 괜찮겠다 하는 곳이 이제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였어요. 인천대학교가 이제 송도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남은 공간인데요. 이제 이 주변 상권이 조금 침체돼 있고 지역 슬럼화를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기에 기회는 굉장히 많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포 캠퍼스 바로 옆에는 고등학교와 청운대학교라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고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 의지가 좀 가득한 곳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대학 내 유휴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곳들에서 좀 창의적인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유동인구가 청년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되게 강점으로 다가왔었고
네, 그리고 주변에 예술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많고, 그리고 이제 아트 플랫폼이라는 그런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어요. 그 공간의 기능을 문화시설이라는 것들로 저희가 또 설명을 하자면은 22년 2월 기준 약 41만의 인구수를 보유했어요. 근데 문화시설이 10개밖에 없습니다. 인구 밀집도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굉장히 적고요. 근데 이제 폐교 재산을 활용 현황을 보니까 문화시설에 대한 좀 니즈도 많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추홀구의 제물포 캠퍼스가 네오 캠퍼스에 적합한 대상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입니다. 네, 마이웨이를 찾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 제시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좀 수익성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업계 ESG를 실현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폐교 진화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간의 재발견과 그리고 콘텐츠 기획을 통해서 좀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업계의 ESG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이제 4조 성수 모빌리티 공간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해찬입니다. 그 도시문화 스터디 때 저희가 정의를 했던 대로 기존의 편의성 자체가 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내린 컨비니언스에 대한 정의 자체도 역시 다양한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가 적절한 공간 내에서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것, 저희가 지난 도시문화 스터디 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존의 편리성은 이제 속도와 시간의 단축이었잖아요. 속도를 좀 올리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저희가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모빌리티였습니다. 과거에는 모빌리티 하면 떠오르는 게 자동차에서 그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전기 자동차, 드론, 이제 미래는 UAM까지 이런 모빌리티 자체가 좀 변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모빌리티 개념 자체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공간은 굉장히 획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수단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고 그것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여러 사람들의 편의성을 좀 저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이 모빌리티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길동체험이라는 공간인데 1층에는 모빌리티 충전소가 있었고 2층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시간 동안 새로운 소비가 창출하다는 점을 저희가 이 사례에서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주차 공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런 새로운 2시간 동안의 소비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난다는 점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이 점을 바탕으로 대상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수동을 저희가 대상지로 찾아봤는데 성수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힙플레이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특히 MZ세대가 주목하는 트렌디한 지역이고 공장 그리고 카페 등 생산과 소비 공간이 좀 혼재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성수동에 중공업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기존의 모빌리티 차량 중심의 공간이 어떻게 확장된 모빌리티로 변화할 수 있을까 저희가 그 점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찾은 지역을 이제 성수역에서 도보 5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기존에는 차량 공업소가 있던 부지였습니다. 필지 면적은 약 1200제곱미터 정도로 아마 평수로 따지면 약 400평 정도 나오고요. 이제 용도 같은 경우는 중공업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건폐율은 60%로 아마 높이를 세운다면 6층 정도의 20m 건축물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성수동 공간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냐 저희가 이제 관련 법규를 스터디를 했는데 이제 이 지역이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성수 전략지구형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인구가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차량 공업지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옆에 있는 카페를 기준으로 상권을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가 이용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을 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2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타겟을 세우면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상지 분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도출을 했는데 이 공간은 성수동에 있는 피치스토어원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간은 EV6라는 공간인데 저희가 모빌리티를 공간으로 세우는데 두 공간과 어떻게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모빌리티 부분에서 우선 도심력 모빌리티 허브로서의 새로운 도심력 거점을 저희가 만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형 데이터 기반의 리테일 공간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 공간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내고자 했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부분에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했던 컨비니언스 정의랑 모빌리티를 결합하고자 했는데요. 우선 테넌트 선정 기준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테넌트가 누구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우선 모빌리티와의 연관성을 고민을 했고, 미래 지향적인가, 그리고 고객용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는가, 다음으로 디지털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와 미래 지향성,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테넌트를 선정을 했고, 테넌트 선정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층부터 5층까지의 공간인데,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체험형 쇼룸존을 만들고자 했고, 2층에는 스마트팜, 3층에는 음향 라이브러리, 4층에는 게임 아케이드, 5층에는 2025년 상용화가 초기 예정되어 있는 UAM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모빌리티 타워와 램프를 통해서 각 층에서 접근 가능한 문화 공간을 우선적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특히 고객 이용 데이터를 조금 수집하고자 했는데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그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계획을 우선 세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전기차 충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이용객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 체험형 매장 같은 경우도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만지고 갖고 놀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그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그것이 저희에게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역시 많이 모여야만 공간 이용자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다음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활용한 F&B와 인터랙티브 전시회를 2층에 놓고자 했고, 다음으로 3층에는 촬영 공간 음향 라이브러리랑 VR, AR 갤러리를 놓고자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자 한 점을 저희가 타겟을 했고, 4층 역시도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게임 아케이드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게임을 몇 시간을 이용하는지 이런 공간 이용 데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쌓고자 4층에 이런 공간을 기획하도록 했습니다. 5층의 UAM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토부 저희가 계획을 살펴보면 바로 2025년 초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성수동 일대가 UAM 주로 항로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빌리티의 다양한 측면에서 UAM 이용자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쌓고자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디지털 연계성과 공유성 역시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뭔가 활용하여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조금 더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 같은 경우도 멤버십 이용을 한다면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데이터 쌓기에 좀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또 도시문화 스터디 6가지 평가 요소인데, 저희가 이 공간을 하면서 6가지 요소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오프라인 공간 이용 데이터는 기업 분명히 존재하고, 전기차 충전하면서 문화 공간 제공하는 공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저희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더 좋은 공간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맡은 오대호라고 하고요.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웰니스 하면은 이 웰빙, 해피니스, 피트니스라는 단어에 합성하듯이 이런 개념들이 너무 그냥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막연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희만의 좀 지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웰니스는 결국 도시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유현진 교수님의 이 공간의 속도 관련된 논문이 있어요. 이 공간의 속도가 늦을수록 선호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결국 도시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웰니스에 부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속도를 늦출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생각했던 그냥 가장 간단한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머물러야 된다. 결국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멈춰서 머무를 수 있을 때 그때 도시의 속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때 저희가 결국 고민했던 거는 웰니스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공간이 어딜까,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좀 해봤어요. 저희 동대문구의 제기동이라는 플레이스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풍경을 딱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올드한 느낌, 재래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굉장히 많은 이 역들이 지나가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여기 순환 도로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주변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공략하고자 하고 있는 그 제기동에는 이 재래시장 유명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양령시장 얘기를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한약재.
심지어 저희 하는 그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이 됩니다. 심지어 한강 진흥지구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큰 현역회가 있는 정말 한방스러운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노인들의 홍대라고 좀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역 중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역 2위라고. 근데 연령별 인구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 연령대 분포가 다양한 거예요. 이 높은 연령대는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막상 거리 나가보면은 2030 MZ세대에는 사실 진짜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고민을 했죠. 입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제기동이라는 공간이 사실 여기 안을 다 들여다보면 정말 북적이고 소란스러워요. 가장 도시 속도가 빠른 곳이죠. 그리고 지금 이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몰입해서 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까 대학생들 엄청 많다고 얘기를 들었었죠. 근데 이 대학생들이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아요. 학교 근처에 놀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성수나 건대 쪽으로 가가지고 컨텐츠를 좀 즐긴다. 동대문계 대학교 4개인데도 학생들이 향할 만간의 공간이 없다. 이게 진짜 꼭 필요하다라는 거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 다 확인을 했고 주변에 있지만 오게 되지 않으니까 잊혀진 공간이라는 거죠. 이 현재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제기동에 마실을 나오고 그래서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이고 여기로 오지 않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인근 대학 재학생. 근데 이 둘을 어떻게 이을 수가 있을까가 사실 저희의 고민이었는데 이 둘의 고민은 이을 수 있는 게 이 시니어 문화들에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이 시니어 문화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제안하면 MZ세대까지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 MZ세대가 애초에 약간 그런 한국 좀 전통적인 거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전혀 아니에요. 사실 국뽕이라는 단어를 이 세대가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K 컨텐츠에 열광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게 열광할 수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을 보시면은 여전히 전통 문화가 소외되고 있고 계승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 단절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굉장히 깊게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는 MZ세대나 기존에 있는 시니어들이 서로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생 한방 저희 제목이었죠. 한방 컨텐츠가 여기서 활용이 된 거예요. 한방 컨텐츠를 그럼 우리만 생각을 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세 개의 빌딩들 다 보시면은 폐업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정말 죽어가는 상권인 거죠. 저희가 선택한 이 빌딩이 동의보건 타워라는 곳인데 한방 백화점 이런 컨셉이었는데 이게 다 현재는 망하고 오피스텔만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가 과잉 공급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한약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약 관련된 컨텐츠만 좀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해서 결국에는 다 같이 흥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저희가 이 네오밸류가 했던 말이죠. 지속적인 소유를 통한 운영이 여기서도 결국 핵심적이게 되겠다. 결국 저희는 이 머무르는 시간에 좀 힌트가 있다고 하시는데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그걸 통해 우연한 만남을 늘리면 결국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잉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을 통한 해결 방식을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동의보감 타워의 이 레이업 방식입니다. 우선 숙박업, 그 다음에 리테일 스토어, 그 다음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워터파크 거기에 포함한 이 테넌트를 저희가 넣을 계획인데 원래는 저 동의보감 타워가 저런 식이었으니까 9층 이상을 가봤을 때도 비슷했고 8층에 목포푸드, 한방 테마파크, 인삼 전문 매장, 다이오브전 비슷비슷한 것들이 모아놓는 컨텐츠였어요. 컨텐츠 간의 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업계 시너지가 없었으면 이 스튜디오도 굉장히 노후화가 된 상태에서 사실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고자 했는데 가장 크게 보면 3가지 가능이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 호텔이고요, 두 번째는 한방타워, 세 번째는 아쿠아뷰리입니다. 이 3가지는 저희가 머무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선 호텔 같은 경우는 외부 트래픽을 유입해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공간이에요. 반면에 한방타운과 아쿠아필드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에 있는 내부 사람들이 머무름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사실 두 개에서 더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하나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면은 한방타운에서 가장 좀 메인이 되는 거는 저 한의원 한약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의원들을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은 의사가 그냥 짧게 진단해주고 약 처방 받고 바로 나가져요. 이제 인스턴트한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저희는 머무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한약방 같이 이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차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퍼스널 진단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약들을 밑에 있는 한약방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오퍼레이션을 저희가 이해관계자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운영자가 저희고 소비자, 그리고 테넌트, 그리고 중요한 인근, 시장 상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돈을 어떻게 벌 거냐 크게 투 트랙으로 좀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단순 방문객들이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정기 회원을 좀 넣고자 했습니다. 정기 회원은 이제 웰니스 패스라고 불리는 회원 제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웰니스 패스는 고정 수익을 창출하고 재방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가장 웰니스 고용 유리한 컨텐츠라고 봤고요.
보시면 연회비가 22만 원인데 그 연간 회원권 혜택 중에 하나 호텔 1박 제공인데 호텔 1박 제공이 22만 원 상당이라 해서 요즘 많이 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드리는 연간 회원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웨니스 패스를 쭉 쓸 수 있게 고려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일반 방문객들입니다. 저희가 1층에 이 브랜드 팝업 스토어인데 조교 카페와 결합된 거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교를 무료를 하고 있다 보면은 팝업 스토어의 그 브랜드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노출이 되면 평균 15,000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쿠아필드도 마찬가지예요. 머무른 목표치가 좀 더 깁니다. 3시간의 머무름 동안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우연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뭐 음료라든지 소품샵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종합하면 여기서 18,000원이 나올 것이다. 사실 숫자 자체는 저희가 완벽하게 계산을 해서 떨어진 거라고 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 방문객 한 명당 1시간 평균 15,000원 정도를 지출하는 걸 약간 저희가 목표를 삼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희 생각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소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에 스파가 되어 있으면 3시간을 더 있고 거기다가 체험을 더 얹어서 2시간, 3시간을 더 얻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다. 제가 드렸던 그게 가치는 우선 2가지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청년들한테는 인스턴트한 문화를 해소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대학생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술집 같은 데서 매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 노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루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변칙이 있어야 그분들의 삶에서도 의미 있는 삶, 좀 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가치가 세대 간 연결로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한 생각했던 게 이 상생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상생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회적 가치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애초에 저희 고객이기도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어야 제기동이라는 공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의 발표를, 웨니스 패스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피레이션조 발표를 맡은 이승하라고 합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목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저희는 책, 음악이 있고 혼자 있는 공간이 이제 목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목욕을 통해 영감을 얻어내는 이런 재미있는 프로젝트, 인베스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욕에 내재된 그 가치를 영감과 연결해서 재미있게 풀어보았습니다. 네, 우선 영감의 정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영감을 창조적인 일을 이끌어내는 자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창작자의 아웃풋뿐만 아니라 저같은 평범한 개인에게도 이런 창조적인 일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변형해서 만든 레시피를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는 것 모두가 저희는 창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평범한 개인에게는 창조적인 일이란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이나 변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이 영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영감의 과정을 분석을 했는데요. 바로 인풋, 스토어, 아웃풋, 이 ISO 과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인풋은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그 자극 자체로 영감이 될 수도, 영감이 될 재료로 보관될 수도, 흘려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토어입니다. 받은 자극의 정리, 융합, 발전이 이루어지는 무의식적인 단계입니다. 다음은 아웃풋입니다. 받은 인풋으로 인해 새로운 결과물이 생겨나는 단계입니다. 결과물의 형태는 새로운 생각부터 형체가 있는 창작물까지 다양하다고 저희는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인풋, 스토어, 아웃풋 단숨에 진행될 수도, 또는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목욕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목욕에서 스토어 단계를 발견을 해보았는데요. 뜨끈하게 목을 하면서 시각, 청각, 촉각적으로 좀 다양한 감각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휴식 이완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는 리프레시 면에서 이 스토어라는 단계를 목욕이 굉장히 잘 도와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이렇게 외쳤을 때도 그 탕 안에 있을 때였죠. 그래서 목욕이 이런 면에서 스토어를 잘 돕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인풋입니다. 이런 인풋 경험은 목욕하는 동안 단순히 내 몸을 씻는 거 외에 다른 것과 좀 결합을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목욕하는 동안 또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리고 또 입욕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방수책으로 잠깐의 이렇게 낭만을 약간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저희는 인풋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과정이 좀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목욕은 청결의 기능에 국한되었었는데 그 반면 저희는 이제 목욕이라는 행위에서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 공간을 즐기는 휴식 즉 스토어 단계에 해당하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인풋이라는 의미의 목욕도 발견했는데요. 이는 바로 다양한 콘텐츠, 음악, 책 같은 거 그런 콘텐츠를 향유하는 경험으로서 목욕 문화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목욕 경험을 누구에게 주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니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왼쪽에 계신 분은 목욕을 피로회복의 목적으로 매우 좋아하는데 집에 욕조가 없다. 또 온전히 나를 마주하는 공간, 휴식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분께는 목욕 경험으로 스토어를 돕는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면 딱이겠죠.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좋아하거나 또 가끔 호캉스를 즐길 시간적, 경제적 여유는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목욕 경험으로 인풋을 돕는 그런 경험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징들을 좀 더 말해보자면 새로운 문화 수용과 소비에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자아 성찰의 욕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적은 시간적, 금전적 투자로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의 프로덕트입니다. 저희 프로덕트는 총 2개이고 그 첫 번째로는 소울 베스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단 하나의 욕실이라는 뜻이고 저희는 이제 목욕은 영감을 만나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공간에 목욕을 하며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과 문화 콘텐츠들을 담아 목욕이 단순히 씻는 행위를 넘어 다양한 자극, 인풋을 얻을 수 있는 온전히 영감을 얻는 행위가 되도록 의도했습니다. 욕조가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면 입장을 해서 체크인을 해서 방문 목적, 그리고 욕실 컨셉, 소품, 문화 콘텐츠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향대로 선택을 하게 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H와 C 면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공간은 이제 오래된 숙박시설을 개조해서 1인 목욕시설의 집합 공간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각 방마다 콘셉트가 다른 욕실 인테리어를 구현하고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의 욕조, 세면대와 같은 위생 도기부터 타일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직관은 완전히 다른 공간인 거죠. 또한 이 C면에서는 이 공간에서 입욕 과정 중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합니다. 가령 이제 여러 종류의 향의 입욕제, 그리고 아로마 제품, 그리고 호텔 어메니티와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원단과 수 무게로 다양하게 갖춰진 타월, 베스로브, 슬리퍼 등을 구비하고자 합니다. 문화 콘텐츠로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방수책 등을 구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프로덕트는 이제 홈베스 리추얼입니다. 이 프로덕트는 이제 보다 많은 사람이 목욕 문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솔베스 시설을 찾지 않아도 이를 경험할 수 있는 리추얼 키트를 제작해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택배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소비자는 소비 형태에 따라 이제 영감을 주는 목욕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상이한 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샤워 키트의 경우 이제 샤워 전에 먹는 디저트 혹은 음료, 샤워볼, 바디워시, 스크럽 등 이런 게 포함된 키트가 배송이 되고 이제 욕조가 집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이제 입욕제 등 목욕용품, 방수책, 그리고 와인 글라스, 시음 패키지, 차시음 패키지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구독료는 이제 2-3만 원 선에서 월 구독료로 책정이 될 것이며 월 1회 발송 예정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무가수라는 크리에이터가 만약에 이걸 크리에이팅 한다면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팅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크리에이터 라이프 스타일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소비자는 그 리추얼을 체험해보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유도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익 구조입니다. 저희 인베스의 주 이해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솔베스를 경험하는 소비자 그리고 그곳에 이제 있는 욕실 제품들을 공급하는 욕실 용품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자에는 이제 아까 홈베스 리추얼을 구독하는 온라인 소비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솔베스는 지금까지 제공되어온 여타 서비스와는 다른 차별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대중목욕탕의 장점 중 이제 목욕이라는 경험이 줄 수 있는 피로회복, 이완의 장점들을 안고 가면서 그리고 스파와 같은 프라이빗한 경험을 누릴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으로 호텔 서비스와 같은 아름다운 인테리어, 고품질의 어메니티, 집보다 넓은 욕조를 즐길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집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타겟 지역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서울시 총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며 문화 향유에 대해 지불 용의가 높은 서울시 마포구를 우선 타겟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이제 사업이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목욕이라는 일상적 활동을 영감을 만나는 새로운 의미로 확장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휴식의 방식으로 개인과의 안정적 조우를 도모해서 사용자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방문함으로써 또는 그 키트를 받아서 사용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도록 하고 자기 이해를 하도록 한다는 점이 저희가 좀 내세울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에 이제 욕조가 없는 1인 가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공간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인스피레이션 조의 인베스 사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